일을 하다가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은 좀 촬영을 해야 되겠다. 끝나고 또 매장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늘 편집이 아마 컷 편집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영상도 길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이거 한쪽 너무 편향적으로만 생각했다가 이거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굴러갈 수도 있겠는데 이걸 완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오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그 의견이라든지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약간은 생각이 다르다. 의문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한테도 제가 또 질문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구독자님들이시겠지만 3만 구독자도 안 되는 제가 과연 60만, 70만 가까이 되는 이분 또 영향력도 엄청 크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최근에 본인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연말이다 보니까 경제 이슈가 엄청 많죠. 제가 최근에 영상 관련돼서 많이 찍었고 이분이 누구냐면 박종훈 기자님입니다. 이 본인 채널이 지금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채널이네요. 60만, 70만이 아니고 박종훈의 지식 한방. 요 사진 같은 경우하고 몇 개만 제가 첨부를 해서 넣고 나머지는 약간 제가 어버버거리더라도 오늘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편집해서 오늘 바로 올릴 예정이다 보니까 박종훈의 지식 한방. 제목은 한국은행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뿌려도 금리가 치솟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돼서 최근에 영상도 많이 올렸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냐, 그 원화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인플레이션 돈을 왜 이렇게 무진장 찍었느냐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무진장 돈 뿌리는 이분 영상에서 나오는 것은 80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80 또는 120조의 돈을 풀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 비슷한 기조란 얘기입니다. 비판을 하는 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무한정으로 원화를 찍어내는 게 맞나 지금 이 상황에서 유동성이 폭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보통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돈 빌려가세요 은행에서는요. 근데 반대적으로 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리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상현상이다라는 것도 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또 몇 년 전에 이 부동산 관련된 이 부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런 시행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죠. 돈을 많이 은행에서 먼저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 부실이 된 거 관련해서 이거 더 이상 이런 부실적인 시행사 또는 건설사를 지원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게 더 커진다. 금융 마피아, 건설업계 이렇게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에서도 제가 일부 동의를 한다. 맞다. 너무 부실한 기업에 너무 많은 돈을 퍼주다 보면 예전에 대한민국이 IMF 실제적으로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그 대부분이 기업 또는 정부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달러가 새어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빚을 지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었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네 하다가 근데 점점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뭐지? 저와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 의문점이 제가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외울 수 없죠. 이분은 학력을 제가 대충 보니까 현대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강남에 서울대학교 당연히 또 경제 관련돼서 예전에 KBS 기자도 하신 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그냥 공기업 다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매장 운영하고 있고 또 투자를 소소하게 하고 있고 유튜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이게 뭐지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 구독자님 같이 한번 시청자님과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강남 아파트가 연 2%의 그 공급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급이 많이 없다. 최근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많이 없다. 강남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만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도 물가 상승이 보통 2% 3% 오르는데 강남 아파트에 거기 공급되는 양은 전체 아파트 비교해서 2%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들으면 이건 맞잖아. 그 강남 아파트 좋게 공급하니까 입주가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만 돈 오르는 거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대구 근처에 예를 들어서 달성군 앞으로 이제 점점 입주가 없다는 동구 또 수성구도 앞으로 입주가 많이 없고 또 저희 이런 광역시 말고도 일반 지방의 대부분의 지역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도 그 아파트 대비해서 그 수 대비해서 주택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거기는 왜 많이 안 오르죠? 박종훈 기자님? 강남 아파트를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는 당연히 적게 공급했는 영향도 있을 거고 거기가 사람들이 다 돈이 되고 재테크적인 수단 플러스 거기에 다 같은 난 동업점 거기서 살고 싶다는 욕망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게 아닐까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으로 물가 상승도 됐었죠. 2022년, 2023년도 그때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러우 전쟁을 얘기했냐면 둔촌주공 예전에 뭐 그 건설사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제대로 분양이 안 돼서 망하니 그때 이제 8사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33평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제 13억에 분양을 했는데 이것도 비싸다. 이 망해야 된다. 이거 완전 10억으로 떨어진다. 분양받은 사람도 그런 폭락론자 얘기도 듣고 어떤 사람 일부 포기하기도 하고 뭐 초소형 평형대지만 미분양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2022, 2023년도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막 폭발하고 막 위기일 때 돈을 많이 풀었죠. 전 세계적으로 막 헬리콥터 머리에서 돈이 막 풀고 대한민국도 할 수 없이 초저금리로 가고 돈도 많이 풀고 경제가 완전 꽁꽁 얼어붙고 사람들 돌아다니지 못하고 완전 장업 다 폐업하고 하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완전 그 올라간 전국이 대세 상승 엄청나게 막 다 그냥 여기저기 다 불장이었죠. 이 문재인 정부 때 뭐 거의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통선업계 계속적으로 막 퍼지면서 지방까지 다 규제 지역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돈을 푸는 건 중단하자.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를 팍팍팍 올리는 그 상황에 돈을 회수를 하는 거죠. 시중에. 그 당시에 둔촌주공 그 당시에 14,000호였나요? 13,000원. 엄청난 대단지의 아파트가 꼭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를 살리기를 그때 대출을 지원한다거나 뭔가 대출이 막혔었는데 또 실거주 제한이다 뭐 전배 제한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걸 좀 풀어줘야 된다. 왜냐면 이거 완전히 뭐 망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나라 전체가 휘태휘태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또 부동산 정책이 완화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때문에 더더 강남에 돈이 쏠리고 그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슈도 당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이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당시에 터지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2022년 2023년 그 당시에 물가가 오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재비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오죠. 아파트 자재비, 공사비, 인건비 다 오르고 그 전에 PF 대출이 문제되었던 게 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건설사 둔촌주공뿐만 아니고요. 그 전에 강원도 춘천 아시죠? 거기에 레고랜드 이미 우리가 기억 속에서 저 뒤에 잊어버린 그런 문제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휘청휘청합니다. 이 당시에 완전히 이거 만약에 못 막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막 휘청휘청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당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최악 말씀드린 대로 미국발의 금리가 상승되고 시중에 통화량을 막 빨아당기고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이제 침체죠. 디플레이션 거기에 이제 점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막 규제 지역으로 막 되면서 이때 경기가 올라갔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확 꺼지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초단기간에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부동산 포함해서 전체 시장이 막 그때 그러니까 잡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이 둔촌주공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아까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그 당시에 실거주 의무 또 전매 제한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동안 뭐 1년 2년 동안 전국에 이제 입주가 코앞이던 아파트가 4만여 세대 대출도 좀 풀어주고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실거래 의무 이건 뭐 법이 통과되니 많이 이때 무조건 실거주 해야지 전월세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 당시에 이런 엄청난 이슈들이 쫙 많았는데 급격하게 이제 이 당시에 당연히 이제 싸게 이게 전매 제한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었지만 실거주를 둔촌주공에 뭐 해야 된다 또는 이거 실거주 제한이 없어져야 된다 또는 실거주 제한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었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집을 샀는데 분양을 해서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실거주 무조건적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내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전월세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내가 돈을 해서 잔금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는 싸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던 임차인들은 엄청나게 낮은 임차료 그 당시에 2+2가 통과된 그 이유기 때문에 저렴하게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가 그냥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는 좋은 거죠. 그 대단지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공급이 쏟아지면서 그 당시에 강남 주변에 그 동네 둔촌주공 주변에 말이죠. 전체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당연히 다 공사가 잘 진행을 해주고 어느 정도 대출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전매제한도 풀어줬기 때문에 영착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게 100% 맞다 이런 얘기 아니고 이게 어둠이 있으면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기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도 한번 의문점을 제가 던져본다는 거고요. 급격하게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그 당시에 서울에 뭐 한 달에 1000건도 거래 안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앞둔 이제 분양단지 잔금을 못 치러서 이제 망한다.
그러면 다 망하게 되면 연쇄부도나고 대한민국 심장이 멈추게 되는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다 막아야 된다. 그래도 안 돼. 대출 뭐 풀어주지 말고 정책을 꽁꽁 싸먹어가지고 무조건 다 완전히 다 안 되게 만들어. 근데 그 당시에도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이었는데 그 국회의원 분들이 말이죠. 왜 그렇게 약간 이렇게 또 풀어주는 방향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부동산에 이 엄청난 연관된 사업도 많고, 부동산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PF 사태 이분이 얘기하셨던 대로 이 박종훈 기자님 말이죠. 얘기했던 대로 뭐 강남을 부동산을 그 당시에 살려줬기 때문에 뭐 돈이 거기 들어가서 강남이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분으로 들어간 자금뿐만 아니고 경제 전반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소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귀청했었단 말이죠. 더 살리기 더 힘든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들어가는 거 말고 여러 가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대출 푼게 2023년 기억나시겠지만 특례 무슨 대출도 처음에 새로 나와가지고 금리를 좀 4%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것이 기억나시겠지만 신생아 특례 또 파격적으로 나왔죠. 젊은 사람들 집도 사게 하고 뭐 5년간 고정금리 내주고 DSR 들어가지 않고 이런 거 말이죠. 그 혜택 받은 사람도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그걸 혜택을 좀 주고 정책을 풀어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악영향만 있느냐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반대로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집을 사고 거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집을 사서 또 임대를 주고 거기 싸게 임대를 도는 사람들도 이런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것 다 한쪽 면만 보면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만 이분이 또 계속 얘기하던데 다른 지역은 제가 또 의문점이 드는 거죠. 서울에 강남 말고 그 다른 지역 경기도 수도권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 등등 부동산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의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는 국내적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야 된다. 그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은 강남 사는 부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99%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불합리하다. 전세나 월세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은 이분 영상에는 없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안 풀리고 있죠. 똘똘한 한 채, 기조.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고 양도세, 종부세, 각종 보유세 문제 이런 정책이 혹시라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부동산 한 채를 사는 현재까지 결과론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뭐 로또 아파트 당첨 기회 이런 것도 그 주변의 시세보다 엄청나게 싸게 분양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 말이죠. 그러면 거기 당첨된 극소수자들에게만 로또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주변보다 싸게 분양가를 측정해서 이게 시장 논리적으로 맞나요? 향후에 그리고 지방 뭐 서울 할 것 없이 다 착공 인허가 줄어들었고 입주 물량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 기자분에게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에 대한 혹시라도 추후에 미래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건설사들이 폭리는 취하고 말이지 저 돈 벌고 싶고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더 안 짓냐? 향후에 아파트 공급이 더 안 되는 본질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요? 돈 내는 거 맞나? 저 건설사 이윤이 뭐 1%, 2%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고 비아파트 시장 있죠. 요즘에 뭐 원룸이다, 오피스텔이다 이런 쪽에 그쪽도 지금 인허가, 공급, 착공 다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전세 사기 이슈가 터져가지고 아무도 지금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누가 지을 하는 사람도 없고 공급받으려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 이거는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임대를 공급하는지 향후에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위험은 없을까. 계속적으로 내가 집을 사지 말고 이분 기저고 또 집을 팔아라. 강남은 이제 나중에 뭐 다른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보니까 이제 강남은 안 된다, 뭐 떨어진다, 다 파셔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은 강제 참여 시장인 거죠. 누구나 다 들어와서 뭐 내가 내 집에 안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향후에 똘똘한 채로 다 가고 다 자기 집에 사는 거야. 그럼 누가 나중에 임대 물량을 누가 공급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임대로 살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없는 것일까? 한국은행 주도로 돈을 막 풀어내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막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도 인식을 공유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정부나 혹시나 현재 정부 여당 대통령의 의지나 의중이 없을까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돈을 그리고 무한정 풀고 전 국민의 최근에 막 무슨 지원금 계속적으로 퍼주고 그게 막 십몇 조 됐다 그러죠 올해. 내년에 또 그게 대한민국 거기에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 또 어떤 지방에 무슨 또 화폐로 지역 화폐로 또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돈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과 물가 상승과 환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단지
그 PF, 예전에 둔촌주공 살리기 때문에 무슨 부동산에 뭐 이상한 돈이 틀어가서 부동산이 원래 망했어야 되는데 떡상시키고, 그것만의 문제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책적인 전체적인 문제일 것인가. 이게 혹시나 지금 돈이 무진장 뿌려대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물가를 올리고 환율이 박살나는 이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막 풀고 있고, 지금 문제다,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국가 신용도 하락하고, 최근에 IMF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재정 확장 정책이 지금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죠. 그럼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 향후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자님 생각이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돈을 이렇게 좀 덜 풀고 막 무한 전 국민 다 푸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고, 투자해야 될 부분에서만 돈을 쓰고 향후에 기업 중심.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주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매출을 늘리고 수출 늘리고 연구 개발하고, 중국의 현재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중국의 저가 물량 폭탄들 막 시장에서 막, 여기서 우리가 경제에서 이겨야 되고, 지금 관세, 미국하고 관세 해가지고 망했죠, 지금. 돈을 막 몇백 쪽씩 퍼줘야 되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취업, 거기에 고용이 되고, 거기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결혼해서 둘이 합심해가지고 돈도 절약해서 돈 모아서 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것을 또 이분들이 또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지역 시장에 나와가지고 소비를 하고 지역 경제 살아나고 내수 성장이 되고, 자영업자, 저 같은 자영업자가 돈을 벌고, 또 자영업자들이 그 돈으로 열심히 돈 모아서 또 직원들을 또 고용하겠죠. 직원도 고용하고, 또 자기들도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재료도 사고 식재료 사고 여러 가지, 또 그 식재료 또 파는 사장님에게 돈이 또 돌아가는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투자 선순환 돼야지 내수가 살아나는, 경제가 우상향하고. 초양극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그래도 밑에 있는 사람들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이렇게 좀 경제가 성장하자, 최대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그쪽 정책으로 정부 여당이 가는 게 맞습니까? 본질적인 게 원인 말이죠. 하느니 돈을 푸는 게 뭐 한국은행 총재가 문제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이게 돈이 왜 자꾸 풀리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이 돼야 되고,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중심이 돼서 기업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고,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들이 성장해야 청년들도 고용이 되고 수출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경제가 안정되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틀렸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의견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쑥 빠진 이분의 본질적인 얘기 안 하고 알맹이가 빠지고 수박 겉핥기식의 원인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 영상에 그 인기 댓글 순을 쭉 봤더니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다 여러 가지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한 그런 글도 많은데,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다 이런 대한민국 나머지 99.99% 사람들이 다 희생하고 있다. 자, 요 댓글들이 논리상에 제가 들여맞으려면, 그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계적으로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외국, 다른 선진국들, 특히 우리나라 맨날 얘기하는 뭐 OECD 뭐 30 몇 개국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국가들이 어쩌고저쩌고 통계를 많이 쓰죠. 자, 2022, 2023년도 그 당시에 이제 위기 상황이고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된다. 물가를 잡고 이제 돈을 안 풀고 이제 허리띠 졸라 모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뭐 계속적으로 뭐 그대로 있고 올리지도 않고 돈을 풀었다, 이런 얘기죠. 망할 거는 다 망하게 하고 난 뒤에 경제가 탄탄해지고 저 부동산 이렇게 해서 다른 국가,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지금 현재 부동산 이런 상승 추이, 그래서 하락이라든지 거의 물가 상승률 이하로 안정화되면서 임대료도 이렇게 안정되고 다 같이 이렇게 거기 있는 서민들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이 됐냐?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등등등등 안정화됐습니까? 부동산? 아까 이 기자분이 얘기했던 대로 금리를 그 당시에 막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고 뭐 이렇게 더 했던 이 국가들의 부동산만 제가 봤을 때는 안정화됐습니까? 더더더 초양극화되고 있던데요. 특히 일본에서 지금 막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전월세, 유럽이라든지 미국, 어떻습니까? 홍콩, 싱가포르 막 역대 막 최대로 지금 임대료 폭탄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월세 막 17평이 막 300만 원이고 뭐 30몇 평짜리 1000만 원 시대가 이미 외국에, 선진국에 다 일어나고 있다. 거기도 물가가 안정되고 나라가 이렇게 좀 안정화돼야 되는 게, 이분 얘기대로는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내 돈으로, 그리고 어떤 이 사람들이 내 돈으로 강남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서울 집값 떠받치고 있다. 억지로 돈을 왕창 뿌려가지고 이 망할 부동산을 살렸다. 왕창 무너지고 내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아니고요. 이렇게 부동산이 막 폭등에 다 떨어지면 막 떨어지죠. 폭락론자 얘기 들어보면 그때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아닐까요?
물론 이제 돈도 없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인 말고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임차인분들 그 당시 엄청나게 공급이 많아가지고 주변 아파트 전부 다 전월세 가격이 다 하향 안정화 됐던 거예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지고 역전세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좋죠. 부담이 막 떨어지고 주거비가 떨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런 하향 안정화된 효과도 당연히 있었다. 그러니까 100% 무조건 저쪽이다. 100% 무조건 이쪽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반대로 저런 측면도 동시에 항상 세상 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동시에 내로 발생이 되고 강남 집값을 전 국민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 집값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돈 내고 산 사람들로 또 그 수요로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동안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 또는 부모님 잘 만난 사람, 투자를 잘한 사람, 기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돈 많이 번 사람, 또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둔촌중공 얘기했지만 망합니다. 거의 그냥 받으면 완전 진짜 바보다 13억 그게 웬 말이냐 지금 30억 넘어가고 있죠. 그 당시에 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실제 부정받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막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 집값 오르면 마냥 완전히 다 떨어진다. 주변에 막 대부분이 지금 그 당시에 회의, 부정, 비판 이런 것만 쫙 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뭐 집 사지 마라 팔아 했는데 과감하게 그냥 베팅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 그리고 마냥 좋을까요? 세금 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거저 그냥 그 아파트 강남에 줘도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살지도 못합니다. 각종 세금에 보유세, 관리비만 못 내는 거죠. 보유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분들이 반대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부자를 찬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 팩트를 그대로 아셔야 됩니다. 저 부자들이 내는 또 저도 임대사업자고 다주택자들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있죠. 그런 특히 서울에 있는 부자분들이 좋은 동네에 사는 자가 있는 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나 세금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서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들이 다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를 찬양하자는 게 아니고 팩트를 알고 우리가 까야 된다. 감사한 마음을 못 가진 망정 무조건적인 비판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조건 금리 올렸어야 된다. 금리를 막 다들 올리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올렸냐? 부동산 잡기 위해서요? 나머지 다른 산업들, 다른 기업들에 대한 대출 이자 부담은 생각 안 하시나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쫙 기업들이 대출 이자, 기업들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게 부담이 올라가서 그럼 연쇄적으로 내가 거기 지원에 고용되어 있는데 또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거기 지원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잘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금리가 오르면 또 자영업자분들 어떻습니까? 가계대출 엄청 많고 이 자영업자 대출도 엄청 많죠. 거기에 대한 파산하고 이런 것들. 개인 대출 이자 부담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부동산에만 한정적으로 금리가 뭐 무조건 올려가지고 부동산 잡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더군다나 가장 부담되는 것은 누굽니까? 정부죠. 정부가 공기업 부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 공화국이다 비판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 연관된 사람이 워낙 많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말해서 그 공사 현장이 뭐 건설 현장에 중단이 됐다. 거기에 일하시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일자리 날아가고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부분의 댓글들이 여기 있는 이분의 영상 댓글들이 대부분 화내고 남 탓하고 부자들 욕하고 경제를 잘 알고 공부하고 배우는 건 좋은데 앞으로 저는 더더더 초연국화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가진 사람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사람들, 배움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 과감하게 말씀드린 대로 실행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또는 내 돈이 부족하면 대출 들어오든지 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저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당연히 그랬고 현재도 지금 현재 똑같고요. 매번 남 탓하고 지금 돈 없어요. 나 돈 모으면 그때 할래요. 내년에 할래요. 잘 몰라요. 떨어질까 무서워요. 대출금리 너무 무섭다. 또 금리 오르면 또 어떡합니까? 역전세 나면 어떡해요? 이상한 악덕 세입자들 만나면 무섭습니다. 내가 사면 또 이 정부에서 이상한 정책 내가지고 완전 폭락시키는 거 아닐까요? 또는 보유세 폭탄 맞을까봐요. 이래도 저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전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고 시간은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고 덧없이 흘러가자. 인생 대충 살고 세상에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의 실물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종이 앞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 완전 똥값 빼고 환율 폭등 남 탓만 하고 정부 탓, 부자 탓, 가진 자들 탓만 한다고 저 100만 채널에서 얘기하고 거의 60, 70만 또는 100만 조회수 가까운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저는 저 한쪽만 지금 보고 남 탓하고 있고 비판만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 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폭락회의 하락론자 주장에 저는 좀 가깝다고 보는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얘기했을 때는 말이죠. 이것도 까고 저것도 까고 둘 다 까는 논리. 끝까지 들어봤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또 이분 영상에서 해결책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해결책. 더 이상한 것은 정말 제가 신기했는데 이분 영상 보고 또 추천 영상을 떴는데 AI로 제작된 그 막 그래픽이 나오고 만화처럼. 근데 완전 거의 똑같더라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대본을 뺏겨서 이걸 만들었나? AI가? 뭐 이상한 생각이지만 완전 비슷한 영상. 나중에 제가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요. 지금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제가 지금 안 끊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정말 봐주신 분들은 정말 저의 찐팬. 댓글로 꼭 인증을 해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무조건 해주시면서 의견도 꼭 부탁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의 결론이겠죠. 저의 결론. 저는 이제 이분 영상을 보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영상을 듣고 어떤 영상이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산으로 해야 된다. 작년 이맘때 그때 나와 현재를 비교해서 자산 수준이 비슷하다거나 또는 떨어졌다.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똑같은 금리, 똑같은 대출 환경, 똑같은 다 조건이죠, 지금. 근데 누군가는 부자가 됐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 누군가는 돈을 절약해서 아껴 모아서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것을 뭐 부동산 주식 코인이 됐던 간에 종목을 잡아서 투자를 했고 요즘에 실물 자산이다, 금이다, 뭐 달러다 이런 거 하잖아요. 투자하고 시간의 힘을 믿고 잘하길 바라면서 계속 공부하고 마인드 세팅하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남 탓, 정부 탓, 부모 탓, 나라 탓, 정부 뭐 이렇게 회사 탓. 내가 신경 쓴다 해가지고 절대로 못 바꿉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죠. 내가 정부한테 지금 신경 쓴다 해가지고 정부 기조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금리가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직 나만이 한 개밖에 없죠.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건 내 스스로밖에 없다. 내 자산. 앞으로 향후에 돈이 풀린다. 똑같이 계속적으로 가는 기조. 부동산 공급은 향후에 계속 줄어든다. 근데 똘똘한 한 채 정책이다. 서울이 근데 너무 많이 올랐네.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지방에도 기회가 가는 것이 아닌가? 워낙 뒤쪽 통화도 아닌데 이분 말씀처럼 계속 찍어내고 있다.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 여당 기조? 왜 그러지 도대체? 곳간이 듣기로는 텅텅 비었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 200억 달러 매년인가 줘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없다 그러던데? 근데 한국은행 요놈들이 수십 조를 찍어냈다고? 근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올라간다고? 왜 그러지? 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어디에 쓰려고 자꾸 저 돈을 찍어내는 걸까?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는 올라가기는 커녕 이제 점점 좀 내려가겠네? 돈이 무한정 풀리고 이 돈들이 지원금으로 전 국민 무슨 지원금, 전 국민 무슨 지역화폐 수십 조가 풀리네? 지 돈도 아닌데 누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나? 이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쭉쭉쭉쭉쭉 이어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 내용을 가지고 이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의사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런 상황은 요런 상황은 대한민국 이렇게 가고 있네?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근데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돈이 막 무한정 풀리는데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고 남탄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는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이까지 우리가 솔루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영상에 이분 제가 오늘 뭐 많이 못 봐가지고 이분 영상에 그 고정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분이 책을 또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분이 책을 꾸준하게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무료로 뭘 이렇게 준다. 뭐 전자책을 준다. 빅 웨이브 생존 전략. 이게 좋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분이 제가 궁금한 거는 올 초에 2025년 1월 달에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게 있습니다. 집도 다 팔고 국장, 그러니까 한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올라가기 전이죠. 돈 다 빼라.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 온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얘기하는데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대구에서도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최근에 작년에 울산, 세종, 전주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지방의 아파트 최근에도 수익을 보고 무조건 끝났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는 하락론자, 폭락론자 기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 드렸던 만약에 내가 집을 다 팔았을 때 전세나 월세로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전세 월세가 안정적으로 가냐? 공급이 맞냐? 아니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지금 대구도 전세. 그러면 나는 주거비로 돈 다 나가면 이분이 얘기한 대로 미국 주식에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국채를 사가지고 하라는데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투자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재테크는 소액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주거가 안정이 1차적으로 무조건 안정이 돼야 된다. 워렌 버핏 선생님도 내 집을 먼저 사라고 하셨다면서요. 집을 우선 사야 되는데 자꾸 이분은 집을 사지 말고 거품이고 막 이제 폭락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의 세미나에서 사람을 불러다녀서 뭐 어떤 얘기를 하지? 위기랑 공포를 팔아가지고 본인의 뭐를 하려고 그러는 스타일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분께 뭐 좀 별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을 또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의 의사결정을 한쪽 편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저 영상도 보시면서 한번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의문점을 던져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제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우리도 공부도 하고 같이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크오프TV 다크오프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